보위부원들의 추격 소리를 피해 지하실 구석 낡은 벽을 뜯어내자 의자에 묶여 초췌한 몰골로 살아있는 전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운전수 강동무. 나를 죽이러 온 건가? 아니면 내 비자금을 훔치러 온 건가? 철민이 들고 있던 촛불이 전 주인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정적이 깨지고 노인이 발작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 주인이 현 보위부장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의 위치를 알려주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면 남조선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내 손발을 풀어. 어서. 밖에서 보위부원들이 지하실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철민은 전 주인을 버리고 가족만 데리고 나갈지 순간 갈등했습니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의 긴박한 순간 철민은 칼을 들어 노인의 밧줄을 자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전 주인이 알려준 기밀 서류를 챙긴 철민은 들이닥친 보위부원들을 향해 기름통을 발로 차 쓰러뜨리며 위협했습니다. 당신들이 숨긴 진실과 함께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다. 내 길을 막지 마. 철민이 라이터를 켜고 보위부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노인과 아내를 좁은 환풍구 통로로 밀어넣으며 최후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바닥의 가스 안개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간부의 대저택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평생 잡았던 운전대를 가장 격렬하게 꺾으며 국경으로 향합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국경을 향해 뛰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격려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숨겨진 탈북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강철민입니다. 나이는 48.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평양 중구역에서 늙어가던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름, 특별할 것 없는 얼굴, 특별할 것 없는 삶.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저는 오래도록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모시던 분은 당 조직 지도부 소속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성함은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입술 위에 얹으면 혀가 굳는 기분이 드니까요. 그분의 차를 16회 동안 몰았습니다. 새벽 5시에 시동을 걸고 밤 11시에 차고 문을 닫는 생활.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고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꿈을 꿀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꿈이라는 것이 제 삶에 허락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보이되 보이지 않아야 하고 들리되 들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치가 빨랐고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어떤 길로 가시길 원하는지, 언제 차 안에서 먼저 말을 걸어도 되는지, 저는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존재를 지우는 법.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숙청되신 건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있는데 보위부 차량 세대가 저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걸레를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 한 대가 저택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걸레를 쥔 채로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제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첫 번째 연락이 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담당 지역 보위지도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했습니다.
동무는 숙청된 반동분자를 16년간 수행한 기사요. 조사가 필요하겠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조사.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양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는 제도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어릴 때 옆집 아저씨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집 가족 전체가 짐을 들고 끌려갔습니다. 아이들까지.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공기 속에는 항상 그런 공포가 녹아 있었고 저는 그 공포를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이제 그 공포가 제 가족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아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하지만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평양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차역에는 검문이 있고 도로에는 초소가 있고 아는 사람 집에 숨으면 그 사람까지 연루됩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보며 어딘가 구멍이 없는지 머릿속으로 평양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모시는 분의 저택, 15호 구역, 평양에서도 간부들만 사는 특별주거지구였습니다. 주인어른이 끌려가신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택은 아직 봉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내부 조사를 마치고 공식 몰수 절차를 밟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저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로 살며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이 순간 쓸모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구조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문 왼쪽 담장 아래에 배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이 허리를 숙이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크기. 그 배수로는 지하실 환기구로 연결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항상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척하며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저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현금 약간, 쌀 한 봉지,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담을 타 넘고 어둠 속을 걸어 저택 뒤편 담장 아래에 닿았습니다. 배수로 입구는 제가 기억하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구를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테두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정신들게 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어둠 속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이 거기 있었습니다. 별도 없고 달도 없는 그냥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이 하늘을 볼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작별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녹슨 금속의 냄새.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집 아니었으니까요. 벽이 있었고 지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벽 쪽으로 밀어 앉히고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아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죽어서 나가든 살아서 나가든 이곳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 강철민은 그렇게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직업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둠 속에 숨어 숨을 쉬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벽에서는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내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누군가 지하실 문을 두드릴 것 같아서. 하지만 새벽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지하실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희미한 빛이 환기구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으로 낡은 나무 상자들과 먼지 쌓인 선반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빈 공간으로 바닥에 오래된 천 조각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들이 우리 가족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나무 상자들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공구들, 쓰지 않는 집기들, 빛이 바랜 서류 묶음들.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두꺼운 천덮개 2장, 손전등 하나, 낡은 초 묶음. 손전등에는 다행히 건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지하실이 환해졌습니다. 아내가 그제야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무렵 저택에 새로운 기척이 생겼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듯한 쿵쿵거림, 낯선 목소리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천장을 통해 내려오면 저는 숨을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새 주인이 입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새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러 2층으로 쉽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의 식량은 사흘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챙겨온 쌀 한 봉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은 지하실 한쪽 벽에 달린 낡은 수도꼭지에서 나왔습니다. 녹물이 잠깐 섞이다가 이내 맑아졌습니다. 그 물로 쌀을 불려 먹었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게 우리의 식사였습니다. 저는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두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지하실 문을 통해 복도로 나오는 정식 통로, 다른 하나는 오래된 다용도실 안쪽 벽에 숨겨진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은 원래 하인들이 쓰던 통로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주인도 제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차고 점검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래된 선반들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안쪽에 목재로 된 벽면이 나왔습니다. 두드려 봤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올라가다 보니 목재 패널 한쪽에 작은 걸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좁고 가파른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6해 전 우연히 발견했던 그 계단이 지금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 주인이 잠든 시각을 기다렸습니다. 위층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발소리가 완전히 멎은 뒤에야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숨을 최대한 죽이며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살짝 문을 밀었습니다. 부엌 뒤편 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 주인의 살림살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식기들, 냄비들, 반찬 그릇들, 그리고 찬장 안에 가득 찬 식량들. 저는 최소한만 가져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밥 한 그릇 분량의 쌀, 배추김치 조금, 말린 생선 2마리.
한쪽에 달걀이 있었습니다. 10개쯤. 그중 2개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들을 앞치마에 싸서 다시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흔적을 지웠습니다. 달걀 자리는 남은 것들을 조금씩 움직여 채웠습니다. 발자국이 남을 만한 자리는 행주로 닦았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펼쳐 보이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위층을 드나드는 주기를 파악했습니다. 새 주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출근하고 나면 저택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숨통이었습니다. 저는 비어 있는 시간에 위층을 돌아다니며 저택 구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식량은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씩만 가져왔습니다. 순이는 지하실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천을 깔고 상자를 뒤집어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연기가 환기구 틈으로 새어 나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순이는 연기가 최대한 적게 나는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유령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위층 부엌에 있었습니다. 식량을 챙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부엌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벽장 문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찬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은 다시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져오려던 것들을 모두 제자리에 두고 빈손으로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물로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위층은 피해야 할 적이었고 아래층은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새 주인이 돌아온 것은 초저녁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위층을 가로질렀고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냄새가 지하실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순이와 나란히 앉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깃국 냄새였습니다.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층의 불빛이 꺼진 것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든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딱딱함도, 환기구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도, 소리를 죽이며 숨을 쉬는 것도, 사람이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이 무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새 주인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2사람, 아니 3사람. 무거운 발소리와 가벼운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소리는 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소리. 저는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도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위층 어딘가 지하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이 어둠 속에서 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낮고 짧은 신음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린 소리는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부드러운 것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직후 터져 나온 비명.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극한의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억누르려 해도 억눌러지지 않는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멎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무언가를 캐묻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통해 내려오는 소리는 윤곽만 전달될 뿐, 낱말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윤곽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보위부 간부라는 것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저택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취조 시설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비공식이었습니다. 장부에 남기지 않는, 기록에 없는 취조.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록에 없는 장소에 있는 사람은 기록에 없는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저택에 더 있어야 하는가?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가? 그러나 나간다면 어디로 갑니까? 밖에는 보위부의 눈이 있었고 저와 순이는 이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지하실 안에 있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쇠창살도 자물쇠도 없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비명은 새벽 2시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멎었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현관 쪽으로 나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이 왔습니다. 순이와 저는 그 침묵 속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비명이 귓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 소리가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린다는 것을. 철민 씨, 아내가 작게 불렀습니다. 속삭임보다도 낮은 소리였습니다. 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 주인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 소리가 났던 방향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리의 방향으로 추정하면 지하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2층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방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한쪽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자물쇠였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아래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비명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할 수 없으면 더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비명은 들렸습니다. 매번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어오고, 끌리는 듯한 발소리가 따라오고, 잠시 후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멎었습니다. 저는 그 비명들에 조금씩 감각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두렵게 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 저 위층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잠을 청한다. 그게 생존인가? 아니면 인간이 무너지는 소리인가?
저는 그 질문을 오래도록 품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지하실 한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는 동안 순이는 항상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멎을 때까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왜 천장을 봐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언제나 저보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존만 생각하고 있을 때 순이는 인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비명이 들리는 동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듣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지하실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하실 환기구 틈새로 빗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빗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세상이 물에 씻기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서 낡은 천 조각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도 실도 지하실 창고에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서든 살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지하실에서 진작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날 아침 위층을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식량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쌀, 된장, 마른 미역 조금. 그것들을 지하실 한쪽에 놓고 숨을 고르던 중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지하실 깊은 쪽에 창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 숨어들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었고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이 그냥 빈 창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열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파악해 두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저는 운전기사로 살면서 배웠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지하실 한쪽 벽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놔둔 식량 보관 자리와 가까웠습니다. 저는 식량을 옮길 마른 장소를 찾다가 그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녹 때문에 뻑뻑했지만 힘을 주자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안을 비췄습니다. 창고는 좁았습니다. 낡은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은 곳, 선반에 가려진 벽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빛이 그 벽면 아래쪽을 비추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틈새, 거기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 그리고 그 자국 주변에 검붉게 굳은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면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일반 벽이라면 단단한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습니다. 속이 빈 소리. 이중 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벽면 전체를 두드리며 이음새를 찾았습니다. 선반 뒤쪽 벽면 오른편에 가느다란 선이 있었습니다.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손으로 닦아내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이었습니다. 숨겨진 문. 이 저택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16해 공안 이 집을 드나들었던 저도 몰랐습니다. 손으로 문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이 아니라 안쪽에서 걸어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 저는 그 사실에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문. 그렇다면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있었다는 뜻인가? 누구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주 낮게,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아주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두드린 것과 같은 횟수. 2번.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하실 깊은 곳에, 이 이중 벽 너머에. 저는 지하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순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도, 모른 척하겠다는 말도, 구해주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있었던 건지, 살아있는 상태가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왔다가 발각되면 우리도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순이도 따라왔습니다. 벽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잠시 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극도로 쉬고 갈라진,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6해 동안 매일 들어온 목소리. 쉬고 갈라지고 힘이 빠져 있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전 주인어른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숙청되셨다고, 끌려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계셨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이 지하실 깊은 곳에.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입니다. 철민입니다. 어른의 운전기사였던 강철민입니다. 벽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울음을 참을 때 나는 소리. 흐느낌도 통곡도 아닌 짐승이 숨을 삼키는 것 같은 소리. 철민이,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전 주인이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마를 벽에 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숙청이 아니었습니까? 주인어른의 목소리가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숙청이 아니야. 새 주인 그자가 내가 숨겨둔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를 빼앗으려고 나를 이 안에 가둔 것이네. 공식 기록에는 내가 숙청된 것으로 되어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갇혀 있었어. 정보를 내놓을 때까지.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숙청이 아니라 감금. 비자금, 계좌 정보를 위한 거래. 그렇다면 지난 수십 일 동안 위층에서 들리던 비명 소리 중 일부는 주인어른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순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던 그 소리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모르네. 날짜를 세다가 잊었어. 주인어른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철민,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겠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어깨에 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어른께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중 벽 아래쪽에 틈새가 있었습니다.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 저는 그 틈새로 물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쪽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손등에 멍이 가득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물그릇을 잡는 것을 보며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침묵.
그리고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맙네, 철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벽 너머에 주인 어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알면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틈새로 물과 음식을 넣어드렸습니다. 위층에서 가져온 것들 중 일부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순이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이가 먼저 음식을 챙겨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 저는 평생 그 점에서 순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두터워졌고 말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벽 앞에 앉아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주인 어른이 말씀하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새 주인의 이름은 리광철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소속 간부. 주인 어른과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신뢰하는 동료처럼 굴면서 안으로는 오래도록 주인 어른의 비자금 정보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청 명령서에 리광철의 서명이 들어간 것도, 저택 배정을 리광철이 직접 요청한 것도 모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자는 내가 결국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보다 오래 버텼지. 주인 어른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조와 고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묻나, 철민. 탈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주인 어른이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라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어. 번호와 암호를 모두 외우고 있네. 종이에 쓴 적이 없어. 그래서 그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광철은 주인 어른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꺼내기 위해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은 그 정보를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순이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뛰어든 줄 알았는데 이미 거대한 판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주인 어른이 제안을 꺼내신 것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위층이 유독 조용했습니다. 리광철이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창고 앞에 앉아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철민, 예, 나를 여기서 꺼내주게. 그러면 비자금의 절반을 주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돈이면 남쪽에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자네 아내와 둘이서 아무 걱정 없이. 새 이름, 새 삶. 나머지 절반으로 나도 살아남을 테니 서로 손해볼 것이 없는 거래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옳은 말처럼 들리는 제안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아직 대답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떻게 꺼내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저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문 위쪽 경첩을 뜯어내게. 경첩 2개야. 공구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저는 창고 안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공구들이 선반에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쇠지렛대, 경첩을 뜯어낼 수 있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을 꺼내드린다 해도 저택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리광철은 이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없었지만 주인 어른의 상태로는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까지의 길은 저도 아직 그려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경까지의 거리, 검문소, 보위부의 추격,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를 세면 셀수록 살아남을 가능성보다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주인 어른, 탈출 경로는 생각해 두셨습니까? 자네가 생각해야지. 자네는 이 저택 구조를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어떻게 생각해요?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위험한 건 분명하오. 주인 어른을 꺼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리광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요. 그럼 꺼내지 말아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말씀하신 비자금이 진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모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소.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 지하실에서 버텨온 날들, 매일 밤 천장에서 들려오던 비명, 위층의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훔치며 발각될까봐 떨었던 순간들.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순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안쪽에서부터 나는 이대로 있다가 죽고 싶지 않소. 제가 말했습니다. 순이가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도박.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사위를 쥐는 도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층에서 리광철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이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하실 바닥에 손가락으로 저택 구조를 그렸습니다. 지하실, 계단, 부엌, 복도, 현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느 시간에 어느 경로를 써야 하는지. 70대인 주인 어른을 모시고 나가려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느린 속도로 어떻게 리광철을 따돌리고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문제를 며칠째 붙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구멍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뛰어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드신 덕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고 간간히 짧은 농담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갇혀 계신 탓에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어려울 터였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가려면 저와 순이 중 한 명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그 준비를 묵묵히 함께 해줬습니다. 가져올 것들을 추렸고 움직이기 편한 복장을 챙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의 침묵은 항상 2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이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을 삼키는 침묵이거나. 저는 그즈음 순이의 침묵이 어느 쪽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달 가까이 지하실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저는 순이의 마음속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분이었는지를. 탈출 준비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위층 구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밀 계단을 올랐습니다. 리광철이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부엌을 지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관까지의 동선을 다시 한번 몸으로 익혔습니다. 걸음수를 세었습니다.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야간에 조명이 없을 때 어디가 어두워지는지, 어디서 발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지, 리광철의 서재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쓸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 열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순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쪽에 갔나 싶었습니다. 주인 어른께 음식을 드리러 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주인 어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하실을 다시 살폈습니다. 순이의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디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2층인가? 저는 비밀 계단 쪽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벽장 문 틈새로 부엌 쪽을 봤습니다.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맞은편에 리광철이 서 있었습니다. 리광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것을 확인했는데 중간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와 리광철은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광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순이는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는가? 저를 부르지 않았는가?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이 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광철이 부엌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이가 혼자 남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비밀 계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서 물러섰습니다. 지하실로 내려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내려왔습니다. 저를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위에 있었소? 잠깐 올라갔다가요. 무슨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식량 좀 더 챙기려고. 저는 순이의 눈을 봤습니다. 순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눈빛과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저는 16해 동안 주인 어른의 눈빛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숨기는 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이의 눈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 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리광철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을까? 우리가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먼저 손을 내밀어 살기를 만들려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순이는 무엇을 말했을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주인 어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니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배신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순이가 리광철에게 무언가를 제보하려 했다면, 그 제보의 내용을 제가 먼저 통제할 수 있다면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순이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순이가 그것을 리광철에게 전달하게 한다면 리광철이 그 정보를 따라 움직이는 사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인지 살리려 한 것인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어쩌면 순이도 그 경계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 그것이 이 지하실에서는 너무도 흐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탈출 경로로 후문 쪽 창고 통로를 원하신다고. 오늘 밤 자정에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실제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는 순이의 눈을 보며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쉬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작전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곁에 있었지만 저는 순이에게 실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이를 지키는 길이기도 했고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란 무엇인가? 이 지하실 안에서 그 질문이 새벽처럼 차갑게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정이 되기 2시간 전 저는 창고로 들어가 경첩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쇠지렛대를 경첩 아래에 끼우고 천천히 힘을 줬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습니다. 위층에 리광철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번째 경첩이 빠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손바닥이 쓸려 피가 났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저를 깨어있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경첩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문을 받쳐 들고 벽에 세웠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어른이 거기 계셨습니다. 손전등을 들이비추자 눈을 가리셨습니다. 빛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낮게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이 가득하고 얼굴이 홀쭉했습니다. 얼굴 주위에는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인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일어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인 어른이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쪽 팔을 받쳐드렸습니다. 주인 어른이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택에 불을 지르는 것. 불이 나면 리광철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빠져나갈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저택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하실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모든 흔적이 불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을 온전히 두고 나가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2달 가까이 숨어 살았던 흔적이 지하실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우리는 국경을 넘기 전에 잡힐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먼저 찾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사전에 알려주신 곳이었습니다. 선반 뒤쪽 벽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틈새, 거기에 작고 납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필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웃옷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순이에게 주인 어른을 부탁하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밀 계단을 통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리광철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차 열쇠가 있었습니다. 집었습니다. 서재 한쪽 선반에 오래된 기름 램프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불을 붙인 곳은 리광철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기름을 뿌리고 램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빠르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도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저택에서 보낸 2달이 그 불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지워야 할 것들과 지우고 싶지 않은 것들이 함께. 리광철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리광철이 방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비밀 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순이가 주인 어른을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주인 어른을 가운데 두고 저는 앞에서 끌고 순이는 뒤에서 밀었습니다. 지하실 배수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이 저택으로 들어왔던 그 통로였습니다. 주인 어른이 통과하기에는 좁았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이를 악물고 버티셨습니다. 순이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당겼습니다. 위층에서 리광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불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2달 동안 저의 세상이었던 그 저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저택 앞 도로에 리광철의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어른을 뒷자리에 모셨습니다. 순이가 옆에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 핸들이 익숙했습니다. 16해 동안 핸들을 잡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모시고 이 도시의 수십 개의 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밤처럼 핸들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처럼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1대, 2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의 골목 구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6해 동안 이 도시를 달렸습니다. 어느 골목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느 길이 막다른지, 그것이 이 순간 저의 무기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렸습니다. 뒷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른도 순이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차량 불빛이 한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주인 어른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철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도로에 가 있었습니다. 다음 교차로, 다음 골목, 다음 방향. 저는 그것만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16해 동안 이 도시를 달리며 쌓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차량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 하나를 더 꺾고 또 하나를 더 꺾었습니다.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를 확인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국경이 있었고 국경 너머에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생 잡아온 운전대를 이 밤만큼 격렬하게 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로구 어느 골목 안쪽 5층짜리 아파트의 2층.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네온사인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저 넓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눈이 떠졌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몸이 아직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좁은 창문이 좋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 벽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대저택의 지하실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 불평 없이
그 아파트에서 살림을 다시 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든 집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콘크리트 지하실도 낯선 도시의 좁은 아파트도 순이의 손이 닿으면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유령이었던 제가 오해를 풀게 된 것은 서울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먼저 꺼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그날 위층에서 리광철을 만난 건 말이에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밀고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날 리광철이 갑자기 돌아왔고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집 가정부라고 둘러댔지요. 리광철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자꾸 말을 이어나간 것뿐이었어요.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철민 씨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하실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를 의심하면서 순이를 지킨다고 생각했고 순이는 저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밤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어긋남이 이제 와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지도. 미안하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하실에서 있었던 것들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2달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것들을, 순이는 리광철과 마주쳤던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경첩을 뜯던 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를 말했습니다. 서로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들. 말하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그 무게가 이렇게도 가벼워지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무거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 51살의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저는 그 얼굴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2달을 보낸 얼굴. 불을 지르고 사람을 친 얼굴. 그것이 저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 말고도 가진 것이 조금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구로구 골목 안쪽 2층 아파트. 그리고 순이. 사람들은 제가 영웅처럼 탈출한 줄 압니다.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지하실에서 인간의 탈을 벗었습니다. 비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기서 한 일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 일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였다고 해서 그 일들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웅이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 순간 살아남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자금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갖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저와 헤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벽 너머로 건네드린 물그릇, 갈라진 목소리, 그 멍든 손.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주인어른의 마지막입니다. 마이크로필름은 지금도 서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없는 것, 언젠가 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씁쓸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이크로필름에 기대어 순이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넓은 집, 좋은 동네, 새 살림. 그런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좁은 아파트에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저는 그 묵묵함이 가끔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맙습니다. 순이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순이가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과 김치. 평범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떴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삼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하실이 떠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환기구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밤들, 그 안에서 순이와 나눠 먹던 것들, 쌀을 불려서 만든 죽, 말린 생선, 달걀 2개. 그것이 우리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때도 따뜻한 것을 먹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눈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싶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순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영웅처럼 탈출한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살아서 이 밥상 앞에 앉고 싶었던 사람. 순이와 마주 앉아서 아무 발소리도 두렵지 않은 곳에서 따뜻한 것을 먹고 싶었던 사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철민은 유령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유령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밥상 앞에서만큼은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